자, 일단 이제 저희가 담보대출, 신용대출, 일시 분할 상환, 변동 고정금리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많이 배웠죠? 네, 되게 배울 게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LTV는 우리나라 말로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이거 좀 쉬워요. 이거는 주택가격분의 대출액입니다. 집값이 10억, 대출액이 5억이다. 그 LTV 몇 프로? 50%. 역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그럼 반대로 LTV가 규제사항이거든요. LTV 비율을 통해서 규제를 조절해요. 어느 지역은 LTV 70%까지 해줄게요. 어느 지역은 50%까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집값에 70% 대출 나오는구나. 집값에 50% 대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DTI는 뭐냐면 DTI라는 개념이 일반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네, 한국말인데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의 소득 대비 담보대출 상환액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집값 대비 대출액이에요. 이건 집값입니다. 이거는 소득 대비 대출액이에요. 이거는 그 해당 지역에서 집값 대비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게요라는 거시적 관점이고요. 이거는 해당 차주가 뭐냐면 돈을 빌린 사람 말이에요. 해당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적정한가를 보겠다는 미시적 관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담보대출 상환액이 1,80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이 360만 원, 신용대출이 1억 원이고 그게 금리가 5%예요. 이 사람의 소득이 6천만 원이다. DTI는 얼마일까요? 이 식을 보면 됩니다. 책에 다, 저기 교재에 다 써있죠? 네. 여러분들은 진짜 정직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네, 교재에 있는데 말 안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좋은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자동차 할부금 담보대출 상환액인가요? 아니에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알죠?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 나누기 6000에서 30%.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DTI고요. DSR도 똑같이 차주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거 더 헷갈려, 한국말이. 그러니까 바로 식으로 넘어가면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더하기 기타 부채 상환액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분자가 얘는 담보대출이고 얘는 기타 부채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게 이거보다 같은 사람한테 계산했을 때 비율이 더 높거나 같게 나오겠죠? 그쵸?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DSR 얼마일까요? 77.6%입니다. 왜냐하면 또 교재에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담보대출 1,800이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기타 부채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동차 할부금 기타 부채가 아니에요. 360만 원. 1년에 갚는 돈 말하는 겁니다. 신용대출. 1억? 1억이면은 소득이 이게 6천인데 이거 확 넘어가잖아요. 자, 신용대출은 DSR 계산할 때 5년 동안 상환하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럼 1억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것만 나가요? 신용대출 이자 1억에 5%면 얼마예요? 1억에 5%면 얼마죠? 여러분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합시다. 1억에 5% 얼마? 500. 77.6%.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규제를 한다고 하면 DSR 40% 이렇게 규제해요.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의 소득 대비 담보대출 상환액 더하기 기타 부채 상환액의 합계가 40%가 넘으면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푸어가 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차주들이 자기의 소득 대비 과하게 대출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집값 대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못하게 할게요. 이거는 이 DTI하고 DSR은 당신의 소득 대비 대출금이 너무 커지는 걸 막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빚 갚다 망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DTI를 보느냐? 여러분들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신생아 생리대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받는 담보대출이 유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게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대출은 좋다, 나쁘다를 두 가지로 빠진다고 했어요. 제가 뭐하고 뭐? 한도와 금리. 한도가 더 많아지거나
금리가 더 낮아지면 좋은 대출입니다. 맞아요? 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아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거는 전부 다 DTI를 봐요. 자, 왜 DTI를 볼까요? 이제 알겠죠? DTI가 유리해요? DSR이 유리해요? DTI가 유리하죠. 한도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DTI 40%다. 그럼 이 사람 담보대출 1,8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지금 몇 프로예요, DTI? DTI 몇 프로예요? 30%. DSR 40%다. 이 사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즉 DTI를 본다는 건 DSR보다 당신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종류를 빼주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기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확률이 한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알아보실 때는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일합니다. 한도 측면에서. 그리고 아울러 금리도 더 싸요. 그게. 그러니까 대출을 알아보는 순서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몇 분 지금 탈출하는 게 보이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 따라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DTI, DSR은 소득 대비 대출. DTI가 DSR보다 같은 비율이라고 했을 때 대출액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DTI를 쓰는 대출은 내가 더 많은 한도를 받을 확률이 높다. 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DTI를 보는 게 정책 대출이에요.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만 DTI를 봐요. 여러분들이 일반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알아보러 왔어요 하면 전부 다 뭐 본다? DSR 본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DSR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존 DSR이 있고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나 저와 함께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기존 DSR 규제 내용은 연간 부채 원리금 비율이 연소득의 40%까지 DSR 40% 적용했다 이겁니다. 좀 전에 계산한 그 방식대로 40%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40%인데 여기서 산정할 때 이 대출 금리가 플러스 알파예요. 자, 금리를 더 높게 해서 DSR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더 높이면 담보대출 상환액이 올라가요, 낮아져요? 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면 내가 담보대출 상환액이 올라가죠? 더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분자가 커져요, 안 커져요? 다시 자, 괜찮아요. 자, 담보대출 플러스 기타 대출이에요. 소득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게 금리가 4%일 때 하고 5%일 때 담보대출 상환액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5%일 때가 커요, 4%일 때가 커요? 5%일 때. 이거는 5%일 때가 커요, 4%일 때가 커요? 5%일 때. 자, 금리가 가상금리가 더해지 가상금리 1%가 더해진 거예요. 가상금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게 커지죠. 이게 커지면 DSR이 어떻게 돼요? DSR이 커져요. DSR이 커지면 내가 40%로 한도를 딱 잘려가지고 보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즉, 더 빡세게, 더 대출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봐봐요. 이름 뭐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이 대출, 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합계액을 구할 때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금융용어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변동성에서의 스트레스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더 낮춰서 안전하게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금융용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대출 받아봤을 때 스트레스 DSR을 하면 근데 이게 지금 언제예요? 24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즉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가상금리가 없어요. 근데 이 가상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만큼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바뀌죠. 자, 금리 한 번에 쫙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담보대출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여러분이 대출 받고 막 금리 올라가요? 여러분들 상환액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상환액이 늘어나면 하우스포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 꼴을 본 거예요. 이번 하락장에 2021년, 22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대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만 담보대출 해줄게. 그 의지가 녹은 게 이 제도예요. 이해되시죠? 전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주가 자기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을 애초에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맹점이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담보대출의 불안정성이 줄어들어요. 즉, 담보대출을 2중, 3중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도 더 적게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이 되면 주택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40%, 50% 폭락 이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출 정책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많거든요. 가계부채 많은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 완전 다 폭망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돈 다 집에다 넣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빡세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은 영끌하기 쉬운 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는 DTI보다 실효적으로 한 거예요. 자, 원래는 DSR 제도가 없었어요. 2019년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DTI밖에 없었어요. 일반 은행도. 근데 그걸 DSR로 좀 빡세게 한 거예요. 빡세진 거 봤죠 아까. 자, 그러니까 대출이 더 어떻게 됐겠어요? 더 건전해졌을까요? 불건전해졌을까요? 건전해졌어. 근데 거기다가 뒤에 스트레스까지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건전해요. 차주들 입장에서. 무리한 대출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이것도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기 때 사람들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더 쪼여야겠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존 DSR의 경우 금리 변동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주는 거죠. 이 예시. 금리 4%, 원리금 균등 3%, 3억 대출하면 연소득 4,500이다. 그럼 4%의 3억 대출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게 3,718만 원이거든요. 연소득이 4,5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DSR 40% 안쪽에 해당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소득 4,500인 사람이 원리금 균등 상환 3억을 금리 4%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 주잖아요. 스트레스 1%로 적용해요.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4%로 계산하는 거예요, 5%로 계산하는 거예요? 5%로 계산하니까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42.9%가 됐죠. 자, DSR 규제 40%로 하면 이 사람 이거 3억 대출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40%에 맞추는 뭐 2억 8천 여기까지만 대출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스트레스 DSR이고 결국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네가 집 사고 싶으면 네 돈을 더 넣으라 이거예요. 옛날보다 더 많이 네 돈 넣어야 돼 라는 거죠. 자,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집값에 변동이 생겼어요. 대출이 옛날보다 부담이 적어. 그럼 이 집을 이 사람이 버틸 확률이 높아요? 못 버틸 확률이 높아요? 버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택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일부 막 극상극지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DTI 대비 대출 가능액 줄었고 이건 DSR 대비 줄었죠. 자, 근데 이 스트레스 DSR도 한 번에 도입하면 충격이 있다고 해서 3단계로 나눴습니다. 이 기본 스트레스의 25%만 적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1% 스트레스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걸 적용할 때 4.25%로 계산하는 겁니다. 25%. 이게 24년 2월에 도입이 됐고요. 2단계 기본 스트레스의 50%를 할증해요. 그게 9월에 적용이 됐어요. 작년 9월에. 그리고 올해 7월에 100% 할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7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돼요? 더 줄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되십니까? 일반 은행에 가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건 DTI를 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일반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2단계인데 7월 이후에는 3단계가 돼요. 그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정 대출 레버리지를 쓰고 싶다면 올해 6월까지는 내 집 마련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출 접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아요. 되게 많이 줄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거 얼마 전 뉴스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가 내려가면 스트레스로 50% 할증해서 100% 할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리 수준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인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행 돈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예대 마진밖에 없는데 대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 대출 마진이 안 남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 내가 돼지고기 팔면 삼겹살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여러분 돈 벌죠. 그죠?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돈 버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즉 매출이 준다 이거예요. 자, 매출 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툴을 써야지. 자, 할인, 삼겹살 20% 할인, 6시 이전 방문, 막 이런 거 하죠. 은행은 뭐 할까요? 금리 내려요. 주택 거래량, 우리나라가 지금 왜 계속 오를만 하면 내려오고, 내릴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왜 이런 줄 아세요? 3년 동안?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예요. 거래량이 4개월, 5개월 동안 3,000건 밑, 4,000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면 어떠냐면은, 지방은 뭐 완전 개박살이 되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 삼겹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슬금슬금 지들끼리 알아내요.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아보고 금리 내려온다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최근 3년, 하락장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근데 지금 토어제 이거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근데 지금 5월이잖아. 목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슬금슬금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금리 슬금슬금 내려오면 이 스트레스 DSR 100% 할증돼도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금액에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유튜브 댓글에 와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은 집값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단순 내피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되세요? 지금은 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7월까지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좋은 집 골라서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그 한도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었어요? 좋아요. 그럼 금리 언제 올릴까요? 거래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트렌디한 내용이에요. 최근 3년을 복귀해보면 거래가 안 돼요. 4,000건 밑에 막 3,000건 막 이렇게 막 거래가 거의 안 돼. 그 은행이 이제 죽어. 특히 연초에. 왜냐 목표를 해야 되잖아. 은행은. 그러면은 담보대출이 안 나가요.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슬금슬금 금리 내려요. 살살 눈치 보면서. 야 이거 금리 내려라. 대출 팔아야겠다. 서울 아파트 펌프질 해야겠다.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와.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눈치 빠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오니까 집을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담보대출 금리 0.4, 0.5%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상환해야 될 금액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집 사요. 자, 집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거래량이 늘어나요. 근데 그게 금융감독원장님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왜 불편하게 해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뭐라 그래요? 관심도 없으면서 실제로. 야, 국민들이 불편해하잖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담보 왜 이렇게 집 사? 왜 집값 오르잖아? 서울 아파트 오르잖아? 불편해하잖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이 뭐라 그래요? 담보대출 대출 규제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해요. 그게 언제냐면 항상 8, 9월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연도 초에 은행들이 담보대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거래량이 상반기 회복이 되고 여름쯤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른다 소리 나오고 9월쯤 되면 은행들은 그 규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팔았잖아. 8월까지. 그럼 규제를 막 해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막 제가 1등을 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이 맨날 제가 1등으로 대출 규제 하겠습니다. 대출 다 막아버려. 막아도 돼요. 왜? 8월까지 다 했으니까. 이걸로 2년 3년 돌아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거래 안 되고 가격 못 오를 때 있죠? 이럴 때 하시라 이거예요. 담보대출 금리 괜찮으니까.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걸 들으면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집값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든 아니면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대출 규제 나와요. 하반기. 네, 왜냐면 바로 시장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돌이표가 계속 도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세가 매매가 성미가 차오를 때까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매매 시장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가 대세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할 건 없어요. 자, 좋아요. 이제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우리 배운 거. 담보대출, 신용대출, 일시상환, 분할상환, 변동금리, 고정금리. 기억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막 배웠죠? 그죠? 그리고 LTV, DTI, DSR까지 배웠어요. DSR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이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내 한도를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예산은 종잣돈 더하기 대출 가능액이라고 했는데 대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어느 정도 대출 받으면 적당한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 황당해요. 왜?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900 쓰는지, 그 사람이 한 달에 600 벌어서 200 쓰는지, 그걸 몰라요, 제가. 소득 지출을 모른다 이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적어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600 벌어서 500 쓰는 사람이랑 600 벌어서 200 쓰는 사람이랑 누가 더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00 쓰는 사람이. 즉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 요소를 검토해야 돼요. 대출 가능인가 알아보려면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DSR, DTI도 엮여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소득 지출 딱 봤더니 나 이만큼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니야. 왜냐하면 대출 종류별로 한도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200 써.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월 1,000 버는데 200만 원밖에 안 써요. 신생아 받으려고 했는데 신생아 받으려고 봤더니 신생아 대출은 5억까지밖에 안 했어요. 뭐야? 나 800만 원이나 여유가 남는데 나 대출 7, 8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800 여유면 1년에 9,600 모으잖아요. 그럼 7, 8억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대출 상품을 쓰려면 5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를 확인하면 딴 데서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 계산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지역에 따라 또 달라. 마포에는 70% 나옵니다. 용산에는 50% 나옵니다. 용산구 도원동이 도원 삼성레미안이 도와 현대부터 바로 뒤에 있거든요. 길 하나를 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은 70% 나오고 이 집은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헷갈려요. 여기서 이거 뭐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매매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매매가가 5억이 넘는 집은 대출을 안 해줘요. 디딤돌 대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확인할 게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디딤돌 대출, 신생아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은행 가서 되는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금리도 안 알아봐. 카카오 이런 데 알아보지도 않아. 그냥 내가 주거래은행 가.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이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거 1도 없어요.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근데 그냥 내가 편하니까 그 은행 가가지고 대출 해달라고 하고 뭐 이거 뭐 카드 만들면 막 꺾기 하는 거지. 막 카드 만들면 뭐 담보대출 금리 0.1% 떨궈 드릴게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받아서 사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자 이거죠. 이 하나하나를 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종잣돈과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작년에 세전 소득으로 10만 원 단위까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작년에 세금을 10만 원 단위로 얼마만큼 냈는지 알고 있다. 뭐 하자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러면서 무슨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건 내 집 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 버는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응?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종잣돈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 저 자신할 수 있어요? 제 남편 얼마인지 알아요? 예? 예, 와이프 얼마인지 아냐고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휴면 계좌 확인해봤어요? 휴면 보험금 이런 거 들어봤어요? 휴면 예금? 여러분들 이름으로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나 예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내 종잣돈까지 다 확인해봐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확인해야 돼요. 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은 세전소득 베이스로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세전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디딤돌 쓸 수 있는지, 보금자리 쓸 수 있는지, 신생아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먼저 돼야 돼요. 3단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 먼저 돼요. 일단. 자, 이 컨셉이 뭐냐면 아까 이 네 가지가 각각 영향을 주거든요. 각각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이 뭐냐면 대출 예산을 구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얼마,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얼마,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얼마,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얼마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여러분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따지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거 따지니까 여기서 문제되고 이러죠? 각각 따로 한도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드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해결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 상태에서 내 소득만으로 내 소득과 내 지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뭐 디딤돌이고 뭐 나발이고 뭐 하나은행이고 뭐고 다 됐고 나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는데 이 정도면은 국가에서 정한 대출 상품의 한도 이런 거 무시하고 얼마 정도까지 내가 대출 떠안을 수 있다. 이거를 여기서 구해보는 거야. 그냥.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별로 그 대출 한도를 또 따로 구해요.
5번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LTV 한도를 또 구해봐요. 그 다음에 매매가 기준을 확인해요. 매매가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디딤돌 대출은 5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내가 실컷 앞에서 계산해갖고 대출 한도 내서 내 예산 딱 했는데 그 집값이 5억 5천이야. 그럼 그 대출 5억 5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을 못 사, 그 집을. 디딤돌로는.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DSR을 확인해요. DTI. 자, 이거 어렵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따라가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컨셉만 이해하면 돼요. 이 중에 가장 미니멈인 거. 그게 여러분이 받는 대출 한도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쭉쭉쭉쭉 가봅시다. 첫 번째, 종잣돈과 소득 수준 파악하기. 여러분들의 종잣돈과 소득 수준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옛날에 이거 안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안 알려드렸더니 자기 소득을 확인을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넣었어요. 자,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에요. 일단 전세금 종잣돈이에요? 아니에요? 전세대출 종잣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네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내 돈이 종잣돈이죠. 소득은 세전 세후로 나뉘는데 세전 소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소득 얼마 이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연소득이 세전 소득이라 이거예요.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후 소득은 여러분들의 상환 여력을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세전 소득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세요. 홈택스 접속하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원천징수 영수라고 치세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요. 이걸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검색 결과. 홈택스 메뉴 2건. 그 중에 여기 지금 명세서정 제출 내역 있죠? 요거를 누르세요. 진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제 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나와요. 지금 명세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 근무처별 소득 명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직하신 게 아니라면 여기 한 줄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개라고 써 있습니다. 개. 이게 여러분들의 세전 소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끝에 결정세액이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낸 최종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것까지 감안한 최종 세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뭐예요? 세후소득이에요. 믿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어디 갔지? 막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세후소득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꽂혔어요, 그 돈. 네, 그게 세후소득입니다. 자, 이게 직장인들 베이스고요. 여기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프리랜서. 직장인분들은 요거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통해서 세전소득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카드 사용 금액을 통해서 소득을 유추해요. 담보대출을 낼 때. 이런 게 없으면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시고 기장하셔가지고 똑같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득 명세서에 나와요. 근데 내가 프리랜서고 내가 자영업자다. 내가 세금 신고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런 거 잘 모른다. 나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 사람 대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나님 전 프리랜서인데 대출 못 받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실제로 은행 실무에서는 신고 소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환 여력을 측정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카드를 썼느냐? 얼마나 카드를 썼느냐를 가지고 하고요. 유추 신고소득은 24년에 작년에 카드 사용액 나누기 45.5%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측정합니다. 너나님 저 식의 의미를 됐습니다. 몰라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식의 의미가 뭐죠? 했다 제가 설명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쓰는 산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사용액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안 쓰실 텐데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누기 0.455 곱하기 0.9 죄송한데 계산 좀 해줘요. 얼마예요? 1억 9천? 1억 9,700.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을 1억 9,700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뭐라고 써있어요? 5천만 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이거 5천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5천만 원이라고 보게 되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대충 소득의 절반 정도를 카드로 쓴다라고 가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계산 이렇게 하시고 대출할 때 은행에 내 소득 얼마나 확인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알아봤고 종잣돈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한테 잘 물어보세요. 여보 얼마 있어? 이렇게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네, 그럼 왜 그러냐고 일단 물어볼 겁니다. 먼저 순순히 말하는 남편은 정말 없어요.
왜 물어봐? 막 이렇게 이럴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집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대. 우리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돈 얼마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잘 설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2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확인해요. 자, 일단 제가 순서를 드리면 DTI를 보는 게 정책 대출, DSR을 보는 게 은행 대출이라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DTI를 보는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예요. 그게 되면 그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은행 가는 거예요. 은행 갈 때는 어디부터 가라 그랬어요, 제가? 1금융권인데 1금융 중에 어디 먼저 가라 그랬어요? 싼데. 어디가 싸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어디가 싸? 인터넷이. 카뱅, 토스, K뱅크 이런 데가 싸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농협 이런 데 가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제가 기본적으로 정해드렸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디딤돌 대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접속해보시면 되고, 신생아 특례도 여기 접속하시면 되고, 보금자리론 여기 접속하시면 되는데 머리 아프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자, 디딤돌 대출은 뭐냐?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정책 대출인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0세 이상.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아마 여기 해당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득 조건이 있어요. 신혼부부. 자, 신혼부부는 법적 신혼부부의 정의가 7년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7년. 7년 신혼 맞아요? 5년? 신혼? 일단 뭐 신혼이라니까. 신혼입니다. 신혼. 그게 신혼이에요. 합산 소득이 8,500. 여기서의 8,500은 세전이다, 세후다? 세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공부한 거예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2자녀 이상이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 이분은 1순위가 뭐다? 디딤돌이다. 왜? 이유는 DTI 보니까. 한도가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집값은 집에 대한 조건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대형 평형 살 때는 디딤돌 못 써요. 매매가가 5억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억까지 봐줍니다. 디딤돌 대출 해줘요. 대출 한도는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은 4억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생애 최초는 3억까지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2억 5천까지 대출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도권 반공제를 적용해서 5,500만 원을 뺍니다. 반공제가 뭐냐면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냥 5,500만 원 대출한도 줄일 거야 이겁니다. 임차인 우선 변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냥 정부에서 사람들이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가지고 집 너무 많이 살까봐 작년에 집값 올라갔죠. 작년에 그때 반공제로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든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근데 지금은 이래요. 그럼 대출 한도가 4억이 나오는 사람이라도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서울은 5,500을 빼요. 그러면 내가 원래 이 반공제 없을 때는 신혼부부고 8,500이 안 되고 집값이 6억이 안 되는 집을 살 때 4억까지 대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3억 4,500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이 서울에 있다. 짜증나죠? 좀 짜증나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짜증이 나요. 지금 벌써 딱 표정이 입이 이래요. 괜찮아요. 이따 제가 또 다른 방법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게 있다. 금리 착하죠? 착한 거예요. 착한 거죠. 근데 물론 3.1% 받으려면 연소득 2천 이하여야 돼요. 연소득 2천에서 4천까지는 3.45, 연소득 4천에서 7천까지는 3.8, 연소득 7천이 넘으면 4.15%예요. 자, 4% 초반대에 인터넷 은행 담보대출이 있어요. 자, 금리가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 은행에서 받으면 돼요? 왜요? 인터넷 은행은 뭐 봐요? DSR.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이게 해체가 되기 시작해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 일단 평균 이상이에요. 빈말인 거 알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 농담이에요. 자, LTV는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해줘요. LTV가 뭐다? 집값 대비. 집값 대비 70%까지 해주고요. DTI를 60%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DTI로 60%면 그냥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이게 디딤돌입니다. 자, 두 번째, 신생아.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신생아 관심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신생아 대출은 작년 1월 29일에 신설이 됐고요. 제 생각에 이거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뭐 무슨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거 누가 돼도 이거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눈치 안 볼 수가 없고 저는 응당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눈치. 순대산 4억 8,800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 입양아 이때 당시는 이랬고요. 지금은 출산 이후 그냥 2년 내면 쓸 수 있습니다. 애를 낳고 2년 안에 이 집 사가지고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대출 해줍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1주택 가구도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요. 애기 낳았어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생아 대출 가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는 이게 아니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 이하였는데 이거 사실상 의미 없어요. 지금 2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합산 소득이 2억이 넘으면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건 받을 수 있고요.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3평 이하여야 하고 매매가가 9억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5억이에요. 5억. 많이 해주죠? 금리 보세요. 착해요? 착하죠? 애기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이것만 따지면 낳아야죠. 네, 이것만 따지면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런 말 한번 강의 때 뭐 결혼하는 게 유리하다, 뭐 애 낳는 게 유리하다 이 말했다가 저 되게 욕먹은 적 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뭐 출산에 관심 없어. 철저하게 재테크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뭘 쓰든. 그렇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좋아요. 좋고 5년 동안 이거를 그 특례 금리를 적용해 주는데 만약에 5년 안에 애를 또 낳잖아요. 그럼 5년 연장. 네. 그래서 최대 몇 년 동안이냐면 15년 동안이에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세까지 해주는 거예요. 세까지. 그리고 심지어 애를 낳으면 0.2% 깎아줘요. 추가 자녀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애를 낳아서 이 대출이 나오고 나서 애를 낳았다. 애가 원래 있었던 사람은 이 대출 못 쓰잖아요. 신생아 아니니까.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애를 새로 낳아가지고 신생아 해당이 됐다. 그럼 기존 자녀가 있죠. 그 걔는 0.1%. 근데 애 낳고 또 낳아. 그럼 0.2%. 지금 막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의지가 눈빛이 이제가 약간 눈빛이 어떠냐면 하나 더 해? 약간 이 눈빛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거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은행에서 4% 넘거든요. 그럼 1%가 싼 거예요. 그럼 5억 후에 1%면 1년에 대출 이자가 500이에요. 그럼 10년이 5천이에요. 그러니까 집 5천 싸게 사는 거예요. 같은 집을. 신생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 LTV 70, 생초 80, DTI 보고 60%까지. 또 DTI, 심지어. 너무 유리하죠.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는 3년 내 처분 조건이고요. 1주택자는 1억 이하, 9천만 원 이하, 8,500, 7천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자녀 이상이 다자녀 개념이 되는 거 아시죠? 이제 다자녀가 3자녀가 아니고 2자녀부터 다자녀입니다. 그래서 2자녀 이상인 분들은 연봉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세전 세후? 세전, 그렇죠. 미성년 1자녀가 있으면 9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 전용 면적 제한 없고요. 매매가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4억 2천까지, 3자녀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까지, 기타는 3억 2천까지 나오고요. 대출 금리가 4%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긴 고정금리만 돼요. 이것도 금리가 좀 괜찮죠. 그래서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다. 그럼 요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매매가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막 좋은 주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디딤돌도 안 되고 신생아도 안 되는 애매한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종잣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보금자리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70, 60. 이렇게 했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은행 가기 전에 마구잡이로 막 쑤시고 다닐 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접속을 해서 이 은행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일단 가볍게. 여기 보면 소비자 포털이 있고요. 여기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서 신규 취급액, 분할 상환, 대출 금리 이렇게 누르고 이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은행들의 표준적인 은행 지점마다 또 다 다른데 그냥 표준적인 담보대출 금리 수준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전반적인 1금융권의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를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4% 초반이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카베이나 이런 데 알아봤는데 딱 4%짜리 대출 줘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이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국은행연합회 가서 금리수로 비교 공시를 확인하시면 계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 오케이? 좋아요. 자, 4.5%를 가정해서 3억을 30년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 정도예요. 아까 제가 원금이 좋다고 했어요? 원리금이 좋다고 했어요? 원리금 기준으로 하면 152만 원 정도예요. 3억 빌리면 4.5%. 감 잡으라 이거예요. 1억당 얼마예요? 50이에요. 1억 빌리면 50만 원 갚는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1억 빌리면 내가 50만 원 갚아야 된다. 매달 30년 동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대출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대출을 더 받으려면 여러분들 지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돼요. 이게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재테크 잘하시던 분들이 쓰시던 방식이에요. 제 동생이 저한테 집 살 때 대출을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내겠다는 거예요. 집 다 정리하고. 그래갖고 제가 제 동생이니까 야, 미친놈아 그랬어요. 정신 좀 차려라 진짜. 대출 더 받아 그랬어요. 형 나 그러면 나 지금 빡세. 더 쪼여. 더 쪼이라고. 힘들 거 걱정돼가지고 대출 적게 낼 생각 하지 말고 네가 쓰는 쓸데없는 돈을 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5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으면 대출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1억. 그럼 집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재테크의 기본이라 이거예요. 내 집 마련 재테크에. 제가 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빌리셔도 50만 원이 1억이에요. 순서, 신생아 특례가 된다. 무조건 이겁니다. 한도도 많고, 집값도 비싸고, 대출금리도 싸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 분들. 근데 신생아가 난 안 될 것 같고, 난 지금 뭐 마음도 없다. 난 이제, 그건 싫다. 그러면 디딤돌. 그 다음에 보금자리나 일반 대출 중에 저울질을 해보십시오. 근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주택가격이 6억 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신생아가 아니면 일반 은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나이님 저는 디딤돌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디딤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출을 더 내서 그러니까 6억짜리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6억짜리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으면 일반 은행에 가서 금리도 더 비싸지고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헷갈려. 마음 정하기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좋은 집을 사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잘한 거에 매몰돼서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걸 못 보지 말라는 거예요. 8억짜리 집 살 수 있는데 왜 디딤돌 6억 맞춰서 디딤돌 쓰겠다고 6억짜리 집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지? 예. 이거는 참고하는 용이지 무조건 디딤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엄한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6억짜리 보고 있어. 왜 이거 보세요? 디딤돌 쓰고 싶어서요. 금리 비싸서 막 이러거든요. 네 돈을 아끼라고. 쓰는 돈을 아끼라고. 아껴서 더 좋은 집을 사시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대출만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부동산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디딤돌 신생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을 알면 또 얘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세무사분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라는 줄 아세요? 세무사들은 뭐가 퍼포스예요? 절세가. 그러니까 자꾸 이걸 지금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집을 팔면 안 되지. 부동산을 갔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결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억짜리 집 살 수 있는데 디딤돌 쓰겠다고 6억짜리 사지 마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자, 이 다음에 이제 확인까지 했어요. 이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도를 다 뽑아낼 거예요. 3번 한도, 4번 한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 이거는